인슐린과 간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인슐린과 간. 인슐린의 갑상선 호르몬 받고 이거 여기까지 읽었나요? 인슐린과 간에 대해서 생리적인 처리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관여하는가를 기준으로 체내 장기에 순위를 매긴다면 1위를 차지할 것이다. 간은 혈액에서 독소를 제거하고 오래된 혈구를 정리하고 비타민을 저장하고 영양 대사를 엄청난 장기이다. 간에 인슐린 저항성이 없다면 몸 전체도 인슐린 저항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발현되는 장기도 간일 것이다. 건강한 간은 혈액 속의 인슐린을 감지할 경우에 포도당을 받아들인다.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신체를 위해서 예비 에너지로 저장해 두기 위해서이다. 간은 포도당의 일부를 글리코겐으로 나머지는 지방으로 전환시킨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혈중 포도당의 양을 감소시켜서 인슐린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그렇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간은 특이한 병리적인 상황을 받는다. 혈액 내의 포도당과 혈중 지방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LDL 콜레스테롤의 크기를 변형시키는 것이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글리코겐은 간과 근육의 예비 에너지로 저장되었다가 신체가 에너지가 필요하다 느낄 때에 저혈당이나 스트레스, 소화 등에 도움이 할 때 다시 당으로 전환되어서 혈류로 방출된다. 인슐린이 저항성이 있으면 인슐린은 더 이상 간의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하라고 지시하지 않는다. 이런 신호가 없으면 혈액 중에 포도당과 인슐린 농도가 높아도 간은 여전히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혈액으로 방출함으로써 포도당과 인슐린 농도를 더욱 높인다. 또한 필요 이성의 인슐린이 간에 작용하면 간은 과다한 당을 지방으로 빠르게 전환시킨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지방의 일부는 간에 저장되고 일부는 혈류로 흘러들어간다. 인슐린 저항성에 소반되는 전형적인 고인슐린 혈증이 있는 경우에 이 과정이 정상보다 자주 일어난다. 다시 말해 간에 과도한 인슐린 신호가 전달이 되고 과도한 지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고지질 혈증과 지방간이라는 두 가지 위험한 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높인다. 고지질 혈증이라 앞서 이상 지질 혈증을 유발하는 인슐린 저항성의 역할을 논의했다. 인슐린이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부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상 지질 혈증의 하나인 고지질 혈증은 지질 단백질 LDL과 그 전구체인 VLDL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분반되는 지방이 혈액 속에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은 어떤 원료로부터 지방을 생산하던 주로 발미트산이라고 불리는 포화 지방산을 생산하는데 이 지방은 유해하다. 혈액 속에 포화 지방산이 증가하면 염증이나 심혈관 문제가 심화되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상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전혀 지방을 섭취하지 않아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자,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간은 지방을 혈액으로부터 분비하는 대신에 자체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나치게 많은 지방을 저장하면 간의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며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여기서 지나치게 많은 지방이라는 간 전체 무게의 5분의 10%, 5에서 10%에 해당된다. 과거에는 지방간의 원인이라고 하면 전적으로 알코올 섭취를 꼽았다. 다른 조직은 알코올 대사가 불가능하므로 오랫동안 지나치는 음주를 하면 간세포에 지방이 쌓인다. 이것이 알코올성 지방간이다. 그러나 술을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다. 최근 몇십 년의 상황에 변화가 일어났다. 현재 미국인 약 3명 중에서 1명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갖고 있다.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질환이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각보다 더 만연해 있을 가능성도 있다. 30년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질병이 지금은 흔한 질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다. 인슐린 저항성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발병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로 알려졌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인슐린에 민감한 사람에 비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발병 확률이 15배까지 높아진다. 거의 모든 비만 환자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갖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발병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마른 사람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단을 받는다면 그 사람에게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며 이형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의 확실한 신호이다. 지방간은 한때 다른 질환의 부작용으로 큰 해가 없다고 여겨졌지만은 최근의 연구는 이런 생각을 반박한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간질환으로 간은 간문이며 모든 간질환은 인슐린 저항성과 연관이 된다. 과당은 달콤하지만 간을 아프게 한다. 과당과 알코올 모두 간에서 대사가 이루어지며 에너지 생성이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 대부분 지방으로 전환되는 공통점이 있다. 실제로 지나치는 음주가 알코올성 지방간을 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당 섭취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강력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과당은 지방간을 만들기 위해 매우 적합한 성분으로 일주일만 과당이 많은 음식을 먹어도 간의 지방은 눈에 띄게 늘어난다. 2009년 발표된 한 연구는 과당과 포도당이 내장 지방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했다. 연구 대상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각각 과당과 포도당이 함유된 음료를 공급했는데 전원이 지방의 증가를 보였다. 흥미로운 것은 지방이 축적된 부위였다. 포도당을 마신 그룹은 피하 지방이 늘어난 반면에 과당을 마신 그룹의 내장 지방이 늘어났다. 인류의 과당 소비량은 한 세대 전에 비해 몇 배나 늘었다. 많은 사람이 과일 주스를 몸에 좋은 음료라고 생각하지만 불행히도 이런 오해 때문에 성인은 물론이고 어린이들에게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증가하고 있다. 모든 과일 주스는 과당의 강력한 공급원이다. 아이에게 주스를 주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를 바란다. 과일은 마시지 말고 그냥 먹도록 하자. 생과일은 섬유소가 많고 과당이 비교적 적어서 당뇨병에 걸릴 위험성이 낮기 때문이다. 과일을 먹으려면 그냥 과일을 먹어라. 당신 뱃속의 초소형 양조장이라.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데도 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긴다면 실제 중국 한 남성이 일어난 일이다. 과학자들은 우연히 연구 대상자가 술을 마시지 않는데도 몸은 금주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았는데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만성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그의 몸에는 포도당을 발효해 고농도의 알코올을 생성시키는 특정한 장류세균, 폐렴, 간균이 유난히 많았다. 이것이 지방간 발병에 기여했던 것이다. 똑같은 상황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났다. 연구자들은 지방간에 있는 연구 대상자의 최대 60%가 이와 동일한 세균을 갖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발병하면 간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만성이 되면 간에 섬유 조직이 증식하는 간 섬유증이 된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의 절반은 섬유증이 발병한다.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의 20%는 간 경화증으로 이어진다. 이후에 간 부전. 자, 이렇게 C형 간염이라는 것은 이후에 간 부전에 대해서는 해도 간세포가 많이 죽어서 간의 기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이며 물질 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혈액 속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지 못하고 해독 작용을 못해서 유독 물질이 혈액 속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므로 간성 혼수, 또 항달, 복수, 출혈 따위가 나타난다. 그래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간 부전이 되면은 간 이식 외에 치료 방법이 없다. 또 간 부전을 피했더라도 일부 간 경화 환자들은 간암에 걸릴 수가 있다. C형 간염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간 질환은 인슐린 저항성이 결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과 관계없이 바이러스에 인한 감염도 있다. 이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발병에는 관련이 없지만 감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증거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C형 감염 환자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심각한 정도의 섬유증을 경험한다. 더욱이 인슐린 저항성은 항바이러스 약물의 효과를 억제할 수도 있다. 인슐린과 담낭이라. 인슐린과 담낭에 대해서 쓸개에 대해서 간에 대해서 했고 인슐린과 담낭이라는 것은
간 발의 아래 위치한 담낭은 간의 조수격이다. 간과 담낭은 힘을 합쳐서 우리가 먹은 지방을 적절하게 소화한다. 담낭의 주된 업무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저장하는 것이다. 담즙은 대부분 물이고 그 외에 소금, 빌리루빈, 수명을 다한 적혈로 만들어진 물질인데 이 지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물질들은 모두 함께 작용해서 장 속의 지방을 유화시킴으로써 지방이 몸속에 흡수될 수 있도록 한다. 담낭은 담즙의 저장소 역할을 해서 간이 필요한 만큼의 담즙을 매번 만드는 것보다 몸이 지방을 보다 순조롭게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 담낭에 가장 흔히 생기는 질환인 담석증은 원래는 대단히 묽은 담즙이 지나치게 걸쭉해져서 돌이 형성될 때 생긴다. 담석이란 담즙에서 돌이 형성되는 것은 보통 간이 지나치게 많은 콜레스테롤을 생산하거나 담낭이 담즙을 장으로 보내지 않는 두 가지 경우에 나타난다. 인슐린 저항성은 이 두 가지 모두에 영향을 준다. 첫째, 콜레스테롤이 과도한 상황을 보자. 담석은 담즙의 빌리루빈이나 콜레스테롤 농도가 지나치게 높을 때 형성될 수 있다. 간은 수명이 다한 혈구를 신체에서 제거하는 임무를 맡고 있고 빌리루빈은 분해된 적혈구의 일부이다. 내가 아는 한 인슐린 저항성은 이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지만 인슐린은 간 내의 콜레스테롤 생산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콜레스테롤은 혈액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담즙으로 이동해서 담낭에 저장될 수도 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인슐린 농도가 올라가면은 간은 정상보다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생산하기 시작하며 이 때문에 담즙에는 지나치게 콜레스테롤이 많아진다. 이 대상의 여러 연구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담석의 가장 큰 원인 위험 요소라는 것을 발견했다. 전 세계적으로 담석의 가장 흔한 형태는 콜레스테롤 담석이다. 동물 연구의 경우 인슐린과 인슐린 저항성이 직접적으로 담석 형성을 유발한다는 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 한 연구에서 햄스터에게 일주일간 인슐린을 주입했더니 콜레스테롤 담석이 형성이 증가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유전자 변형으로 오로지 간에만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쥐를 만든 다음 콜레스테롤이 많은 먹이를 먹이자 엄청나게 큰 콜레스테롤이 담석이 생겼다. 정상적이라면 담낭은 수축작용으로 담즙을 장으로 내보내 담석 형성을 방지한다. 이것은 담낭 안에서 콜레스테롤과 같은 담즙의 구성 성분이 서로 결합되어 담석을 형성할 시간을 줄여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인슐린은 담낭의 운동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실제로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담낭의 수축 기능이 떨어진다. 이와 같은 상태는 인슐린 저항성을 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라도 일시적인 고인슐린 혈증 상태가 되면 생길 수가 있다. 연구자들은 4시간의 인슐린 주입만으로도 심한 고인슐린증 상태를 만들어 담낭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 간은 혈당 조절과 같은 수많은 영양소의 대사를 조절하고 특정 독소를 혈액에서 제거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장기다. 그렇지만 혈액을 맑게 하는 일은 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신장이 여가 임무의 많은 부분을 처리하는데 신장 역시 제대로 일을 하려면 정상적인 인슐린 기능이 필요하다. 담석과 지방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방은 담석 형성을 막는 최고의 방법이다. 임신과 담석이라. 임신은 담즙 찌꺼기라고 불리는 진득한 담즙이 생길 위험을 높이며 이것은 담석 형성의 조기 경고라고 볼 수 있다. 흥미롭게도 임신이 끝나면 담즙 찌꺼기는 스스로 녹아서 정상 농도가 되는데 임신 중에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었다가 출산 후에 호전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 실제로 인슐린 저항성은 담즙 찌꺼기 발생의 가장 큰 예측 인자이며 임신과 관련된 담석 형성의 주된 원인이다. 자, 인슐린과 콩팥에 대해서 인슐린과 신장, 콩팥. 신장은 위장관의 일부는 아니지만은 체내에서 비슷한 공간을 차지하고 비슷한 역할을 공유한다. 간과 마찬가지로 혈액에서 독소와 대성분을 걸러내고 여과기의 역할, 또 신장 몸에서 다양한 과정, pH 조절 이렇게 한다. 신장 결석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신장에서 생성된 결석이 소변으로 배설되는 과정의 통증, 첫째로 고농도의 혈중 인슐린은 혈중 칼슘의 양을 늘린다.
지나치게 많은 칼슘은 심장에 영향을 주는 등의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칼슘은 가장 흔한 유형의 신장 결석을 형성한다. 높은 혈중 칼슘 농도는 병리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신장은 끊임없이 칼슘을 거르고 이 가하던 칼슘을 소변을 통해서 소량씩 제거한다. 당연히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올라가면 신장은 정상보다 더 많은 칼슘을 거른다. 결국 바로 생성된 소변에 칼슘이 엄청나게 과부하되는 시점이 찾아온다. 이 지점에서 칼슘은 신장 내에서 결정을 형성해 결석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지나친 인슐린이 지나친 칼슘을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방법은 상당히 흥미롭다. 인슐린은 부갑상생 호르몬 수치를 높인다. 그리고 부갑상생 호르몬은 다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다. 이 호르몬의 주 기능 중에 하나가 음식을 통해서 장으로 흡수되는 칼슘의 양을 늘리고 뼈로부터 칼슘을 빼내서 혈액 내 칼슘 농도를 높이는 것이다. 인슐린 저항성과 신장 결석의 두 번째 연결고리는 소변의 산도와 알칼리 농도 혹은 pH 수치에 미치는 영향이다. 신장이 체내 pH에 적절한 영향을 맞추는 작용을 한 결과로 소변은 신체의 다른 것보다도 산도가 높다.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이 소변의 pH 변화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막연하게 알고 있을 뿐이다. 인슐린 저항 상태의 신장은 소변 내 산도를 유지할 분자를 만들어 능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소변의 pH가 더 알칼리성으로 변화되면서 다양한 분자, 칼슘, 요산염 등을 용해시키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다. 그 결과 결석의 형성이 시작이 된다. 신부전은 여러 기능을 비롯한 대부분의 신장 기능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상태다. 신부전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은 제2형 당뇨병이다. 2형 당뇨병이 인슐린 저항성에 기인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인슐린 저항성이 신부전의 위험을 50% 높인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 인슐린 저항성이 심할수록 위험성은 커진다. 가장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사람들은 경미한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신부전 발병 위험이 4배나 높다. 인슐린 저항성과 신부전의 정확한 연결고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일련의 증거들이 신부전 고혈압, 고지혈증, 인슐린 저항성이 유발하는 특정한 합병증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긴 하지만 어쩌면 단순히 지나친 인슐린의 결과일 수가 있다. 인슐린은 신장 여과 기구들의 크기와 두께를 늘릴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신장의 혈액 여과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된다. 이 둘의 관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건강한 신장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면 신부전이 있는 사람의 사망률은 3배까지 높아진다.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과 같은 위험을 가능한 빨리 진단해야 한다. 위험을 판단하기 위해서 기존의 유력한 용의자에게만 의존하다가는 너무 늦어버릴 수 있다. 당 수치가 높아지기 이전에도 인슐린 저항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슐린 수치를 반드시 측정해야 한다. 소화관과 혈흔은 생존에 필요한 핵심적인 과정에 관여하는 기관이다. 영양소를 이동시키고 영양소의 소화와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제거한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은 이들의 기능에 문제를 일으켜서 소화와 배뇨 과정을 가져오고 또 장기를 가져오고 정상적인 음식의 소화 흡수를 방해하고 심지어는 신장에서 노폐물을 거르고 몸의 pH를 조절하는 데까지 문제를 일으킨다. 소화기를 거쳐서 혈액으로 흡수된 영양소는 몸이 사용하거나 저장할 때 재료가 된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대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자,